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6일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9년 전 천안함이 폭침됐습니다. 자, 그리고 1910년에는 일제에 의해서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날입니다. 천안함 폭침, 검은 바다의 비극. 9년 전 그날 모든 것이 검정색이었습니다. 하늘도 검정색이고 바다도 검은색. 북한의 잠수함도 검은색.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도 검은색. 천안함은 검은 바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세력이나 또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일제의 침략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리고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세계관이 다릅니다. 천안함 사건은 제 인생관을 바꿔놨습니다. 왜냐? 저는 그 사건 이래로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있구나. 하나는 한주호 준이처럼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신이 검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결국 목숨을 바쳐가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뢰의 파편을 끌어올린 이 대평호의 김남식 선장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그런 어뢰의 증거와 희생을 목격하고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한주호 준이는 서울에서 공고를 나온 것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해군에 들어갔고, 그리고 UDT의 이 교육 사관이 됐습니다. 제가 한주호 준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진해에 있는 해군 특수전 전단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UDT 부대라고 불리는데, UDT는 원래는 해군 특수전 전단의 산하의 하나의 팀입니다. UDT, 수중 파괴 작전 부대, 언더워터 디말리션 팀. 제가 내려가서 특수전 전단의 전단장 그리고 부단장 이런 사람들에게 한주호 준이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단장이 제게 어떤 교육생이 쓴 글을 소개해 줬습니다. 1990년대에 쓴 글인데, 이 UDT 훈련을 받다 보면 뻘에 이런 자갈이나 돌에 긁혀서 상처가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곱는데, 한주호 준이는 그 교육생의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줬다고 합니다. 제가 전시관도 가봤습니다. 전시관에는 한주호 준이의 찢겨진 잠수복이 있습니다. 그날 잠수에 들어갔는데 2시간이 넘도록 나오질 않아서 2시간 반 만에 한주호 준이를 끌어올렸는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산소 치료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해군은 가위로 그의 잠수복을 급하게 잘랐습니다. 한주호 준이에 대한 칼럼을 쓰니까 어떤 군인 세 사람이 중앙일보사에 당시 찾아왔습니다. 근처 이 돼지고기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는데, 해군 UDT의 중령, 문중령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주호 준이와 나눈 마지막 통화.
원래 그 잠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서해 바다는 조류가 굉장히 빠르고 또 물이 차고 또는 탁해서 굉장히 잠수 작업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잠수를 해야 되는데 한주호 준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에 2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현장의 지휘관이 한주호 준이를 보니까 너무 지쳐서 오후 늦게 골아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잠수를 할 이 잠수 요원들의 명단에서 한주호 준이를 뺐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한주호 준이가 일어나서 그 명단을 보고 몇몇 이름을 지우더랍니다. 얘들은 이 자신의 후배들인데 얘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위험하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잠수가 한주호 준이의 마지막 잠수였습니다. 잠수 들어가기 전에 너무 위험을 무릅쓰니까 현장의 지휘관이 제게 찾아온 문중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발 한주호 준이 좀 말려달라. 자, 그래서 문중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문중령의 마지막 전화, 제가 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운명의 날 점심 때 문중령은 통화했는데 한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닷속 상황이 너무 어렵다. 후배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오후에 내가 한 번만 더 들어가 로프를 마저 걸면 중요한 작업은 끝난다. 자, 그리고 문중령이 평가하는 인간 한주호 준이입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던 친구가 어쩌다 한번 우연히 그런 일을 해서 영웅이 됐다면 나는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30년을 지켜본 한준이는 달랐습니다. 원래가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늘 앞장섰습니다. 그날 그렇게 죽으려고 50여 년 인생을 그렇게 진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주호 준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 그 어뢰 파편을 끌어올렸던 이 대평호 11호의 선장 김남식입니다. 자, 해군은 제가 이 천안함 폭침 10일 후에 저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것은 북한 잠수함 부대의 어뢰 공격이 틀림없으니까 저인망 어선을 동원을 해서 어뢰 파편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그물눈이 크기가 5.4cm인데 이 5.4cm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왜냐? 증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이 반대 세력이 끊임없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자, 해군은 그래서 백령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선들을 처음에 동원을 했는데 이들이 고기잡이 그물을 쓰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같은 구조작업에 참여하던 공군이 해군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F-15K하고 F-16 이 전투기가 동해와 서해에 각각 추락한 적이 있는데 깊은 바다에서 이 잔해를 끌어올린 그런 어선이 있다. 부산에 있는 대평호다 라고 추천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대평호 수산이 동원이 됐습니다. 대평호 11호는 김남식 선장, 12호는 동생이 선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남식 선장은 그물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기잡이 그물에다가 또 하나를 촘촘한 그물을 대서 이중망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500m, 세로 500m 바다 수역을 바둑판처럼 이렇게 다 잘라놓고 하나씩 철저하게 바다 밑을 훑었습니다.
50일 만에 어뢰 프로펠러가 건져 올려졌습니다. 기적처럼. 시청자 여러분, 태평호가 어뢰 프로펠러를 건져 올렸는데도 당시 야당 지도자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은 2년 반 동안이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저 한주호 준이를 비롯해서 천안함에서 산화한 46명이 대부분 다 서민의 아들들입니다. 문재인은 항상 서민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증거가 나왔는데도 서민의 아들 47명이 그렇게 희생당한 그런 사건의 주범, 살인범, 주체,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위선 때문입니다. 나중에 인정하고서도 대통령이 돼서 행동이 달랐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 때 표가 급하니까 슬그머니 인정을 해놓고 정작 서해 추모의 날에는 대구에 있는 변두리 시장에 가서 기관총 쇼를 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